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차, 수소차의 시대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요즘 우리가 타는 내연기관차는 2050년쯤이면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렵게 될 것이다 라는 주장들도 나오는데, 또 반면 내연기관차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역할이 좀 축소될 뿐이다 라는 주장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기업의 전기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중국과 유럽도 미국이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는 식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기차, 수소차의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요즘에 자동차 업계의 고민거리들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발자들이 게임 콘텐츠를 쉽게 만들기 위해서 쓰는 게임 엔진이라는 개발 도구가 있는데요. 이 게임 엔진이 메타버스를 비롯해서 방송, 영화, 자동차, 건설 같은 다양한 산업 전반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이 게임 엔진이 폭넓게 활용되는 사례와 잠재력, 또 한계,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산업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MBC 라디오 권영주, 김나진의 차카차카 진행을 맡고 계시는 국민대 권영주 겸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주말, 대한민국 주말 모빌리티 방송계 미래 권력 차카차카 권영주입니다. 방송은 잘 되시죠? 그럼요. 네. 뭐 저희 꾸준히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손에 잡히는 경제도 주말 방송도 같이 좀 해야 되는데 이 권영주, 김나진의 차카차카 때문에 그걸로 충분하다. 앞으로 허물기가 어려울 거예요. 네. 오늘 자동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예. 요즘 그 자동차 사실 때는 이제 전기차 생각하시고 아예 전기차 뽑는 분들도 꽤 되시는데, 네, 문제는 이제 보조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아직은 다 현금 주고 사기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니까 보조금 받는 게 좀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나라가 네. 전기차 산업으로 돌아섰잖아요. 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면 보조금을 줘서 전기차를 보급하고 있는데 네. 그 보조금이 어디서 나오느냐를 봤더니 그 나라의 국민들이 낸 세금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왕이면 그 나라 국민들이 만든 자동차에 그 나라 국민들이 일해서 낸 세금으로 그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주겠다. 이렇게 보호주의 쪽으로 약간 가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바이든 정부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공약이 뭐였냐면 앞으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 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약을 해서 실천해 나가는 단계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 전기차 보조금 880만 원 줍니다. 그다음에 미국산 배터리를 썼다 그러면 보조금을 또 60만 원 줘요. 노조가 있으면 추가로 530만 원 줍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노조가 있다는 건 회사에 노조가 있으면.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자동차에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빠르게 재편이 될 때 네. 일자리가 위협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자리 위협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일단 일자리를 갖고 있는 그 고용을 노조 적극적으로 쪽에다가 하는 쪽에 고용 주려면 촉진 기금 같은 개념으로 주겠다라는 거죠. 한 2천만 원 정도인데 예. 결국은 미국에 공장 있어야 되네요, 그죠? 그래서 다들 저희는 한국에 미국에다가 노조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거 안 되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미국에다가 배터리 공장 짓고 미국에서 전기차 만들겠다고 하는 이유인데, 네. 근데 이제 그 노조가 있는 회사가 있고 없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미국의 빅3라고 하는 GM, 포드, 크라이슬러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테슬라나 뭐 현대기아차나 도요타, 혼다 같은 경우에는 노조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대를 하죠. 그래서 약간 그 갈등이 좀 빚어지고 있는데 흥미로운 건 또 한편에서는 GM하고 테슬라하고 둘이 또 반기기도 해요. GM과 테슬라는 왜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법안에 원래 전기차를 한 회사가 만들어서 20만 대까지 팔면 보조금을 주고 네. 20만 한 대부터는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일게요라는 게 원래는 이제 제도인데 예. 이번 법안에는 그것도 없애버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미 20만 대를 넘게 판 회사가 GM하고 테슬라예요. GM 테슬라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 하나 끼어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또 손을 잡는 거죠. 처음에는 전기차 보급이 하도 안 돼서 어디서 만든 전기차건 전기로 굴러가면 우리가 다 드리겠습니다 했던 때가 몇 년 전인데, 그렇죠. 이제는 전기차 보급이 생각보다 빨라지니까 보조금 예산은 정해져 있고, 그런 이제 이런저런 조건들이 계속 붙는군요. 그렇죠. 이제 생각보다 빨라지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이라는 기후 변화의 큰 대명제가 나타나서 그런 것 같지만 예. 그 전부터 배출가스 규제가 계속 강화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킬로미터당 95g 규제인데 2025년에 59g까지 떨어져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기름 태워서 동력을 얻는 거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차 있죠. 예. 기아 자동차 모닝이 탄소 배출량이 되게 적습니다. 78g이에요. 단위가 뭡니까? 킬로미터당. 1km당. 예. 그러니까 가장 엔진을 작게 쓰고 효율적으로 운행되는 차도 지금 현재 내연기관 기술에서는 78g 정도 맞추는데 네. 그걸 2025년에 59g까지 맞추라고 하니 기존의 내연기관은 전혀 불가능하고 하이브리드 가지고도 맞추기가 버거운 수준이에요. 그러면 맞출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하고 네. 전기차하고. 근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중간 형태니까 이제 각 나라마다 자 우리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보급을 하면서 전기차로 넘어갈 거냐 아니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어차피 중간에 브릿지 같은 역할이니까 네. 그냥 어차피 넘어가는 김에 빨리 전기차로 넘어갑시다 라고 하는 두 가지의 선택안을 놓고 고민거리가 나라별로 있다. 정책을 세우는 거죠. 그 얘기 좀 들어볼까요? 그러면 하이브리드 사지 말고 그냥 전기차로 바로 가자 네. 하는 쪽은 어느 쪽입니까? 자동차를 기본적으로 많이 만드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약간 상반되는데 네.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냄에도 불구하고 바로 넘어가자는 곳이 있고 자동차를 전혀 만들지 않는 나라는 당연히 그냥 넘어가겠죠. 전기차 바로 만들자. 그렇죠. 어차피 오래 팔지도 못할 하이브리드를 왜 굳이 만드냐.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이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하이브리드보다는 앞으로 전기차로 바로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국가 정책을 가져가는 중인 거고 네.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어느 정도는 보급해가면서 연착륙을 시킵시다라고 하는 입장인 거고요. 왜냐하면 바로 바꾸면 경착륙이 되니까 산업적으로 혼란이 온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섞어서 갑시다라고 하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탄소 중립 얘기가 나오니까 네. 미국이 주도적으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전기차로 완전히 돌아서는 단계인 거죠. 지금은 네. 바로 전기차로 가면 되는 것도 같은데 그냥 강제로 가든 어떻게 가든 기왕 갈 거. 네. 뭔가 좀 고민거리가 있나 봐요. 이게 옮기는 과정에서 얼핏 듣기로는 일자리도 많이 없어질 거다. 전기차 만드는 인력과 네. 자동차 만드는 인력은 성격도 다르고 그렇기도 하고 다양한 고민들이 좀 있죠. 그게 이제 한 세 가지 측면에서 고민하는데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측면. 그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꽤 중요한 문제죠. 네. 일자리 문제가 하나 걸려 있고 두 번째는 세금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유류세를 못 거두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세금이 안 들어오면 쓸 곳에 못 쓰잖아요.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세 번째는 기업의 경쟁력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넘어갔을 때 기업이 그 전환되는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네. 감당하지 못하면 산업 자체가 위축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눠서 볼 텐데 기본적으로 그 중에서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세금 문제예요. 나머지는 정책적으로 연동을 시키고 네. 좋은 방안을 찾아서 하긴 하지만 이 세금 문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유류세로 세금을 많이 걷고 있는데 네, 전기 자동차로 바뀌면 기름을 안 넣으니 그 대신 전기 넣을 거니까 네. 전기에 세금을 붙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강제로 전기차를 사게 하지 않는 이상 다시 내연기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전기에 세금을 붙였을 때 네. 연료 즉 화석 연료에 세금을 더 붙여야 돼요. 그래야 돌아가지 않죠. 그래야 전기차가 그래도 유리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이 지금 대부분 자동차 이용자들은 친경제로 접근하는 거예요. 싸니까 예. 유지비 싸니까.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네. 전기차 구매자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경제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다만 표면적인 명분이 환경일 뿐이에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러니 세금 더 내라 하면 그거는 싫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경제성이 떨어지면 구매력이 떨어지고 구매력이 떨어지면 원하는 목표만큼 보급이 되지 않을 테니 그러면 산업 전환에 우리가 좀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네. 그런 고민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일단 다 보급되고 나서 그러면 그때부터 그러면 되죠. 전기요금 올리면 네. 뭐 다시 돌아가기도 쉽지 않을 거고. 다 보급돼서 나서 전기요금을 올리기에는 네. 그 사이에 줄어드는 유류세가 너무 커요. 보급되는 과정에서. 네, 지금 1년에 유류세가 대략 한 15조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자동차는 예를 들어서 제가 중형차를 타고 다니면 1년 동안 한 10,000km 정도 탄다 그러면 대략 한 80만 원 정도 세금 정도 내는 겁니다. 세금으로 유류세를. 네. 근데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80만 원씩 내연기관을 날아가는 거네요. 이용률이 줄어드니까 세금을 안 내잖아요. 야, 이게 전기차는 보조금 나가는 것만 나라 돈이 아니라 그렇죠. 유류세 안 거치는 것조차도 나라 돈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대수가 얼마 안 될 때는 티가 안 나서 생각을 안 나지만 네. 대수가 점점 늘어나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이 금액이 커져 가는 네. 거죠. 뭐 조금씩 붙이겠네요. 그럼 전기요금도 할인도 슬슬 덜 해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렇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호주 같은 데가 이미 전기차에 세금을 붙였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전기차에 세금 붙인다는 게 1kW 시당 충전할 때 세금을 붙인 게 아니고 네. 도로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요? 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유류에 붙어 있는 세금이 교통, 에너지, 환경세잖아요. 네. 그러면 교통하고 에너지 부문, 환경 부문을 뭉뚱그려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란 말이죠. 네. 그중에 교통 부문의 세금을 가장 많이 씁니다. 도로 만들고 또 교통 시설 개선하고. 네. 근데 그 도로를 만드는 이유가 결국은 자동차가 운행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도 도로는 운행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도로에 운행되는 건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전기차가 보조금 받는 이유는 예. 배출가스가 적다는 이유지 도로를 운행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도로세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별도의 그렇죠. 세목을 만들어서. 네, 그래서 화석 연료의 만큼은 아니지만 전기차도 도로를 운행할 때는 도로 이용료 같은 일종의 세금을 내세요. 그 돈을 받아서 유류세 부족한 거를 보전하는 방식이죠. 호주는 네. 호주는 그럼 휘발유차, 경유차도 도로세를 졸지에 한 번 더 내게 됐네요. 아니죠. 대신 휘발유 경유차는 안 내요? 교통, 에너지, 환경세에서 도로세 부분은 동일하게 부과하지만 교통세 부분에서 조금 낮춰주는 거죠. 아무튼 전기차세군요. 전기차세.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약 뭐 15조가 들어온다 그러면 네. 어느 한 곳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빠지면 보존될 수 있도록 도로세 부분을 신설을 한 겁니다. 뭐 그렇게 슬슬 보급되는 대로 조금씩 전기차도 세금 붙이기 시작하면 네. 전기차 타는 분들이야 아이 우리가 속았나 이제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죠.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탄소 중립의 배출가스 규제를 맞춰야 되니까 전기를 공짜로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를 사용하는 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고민이다. 세금을 또 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어떤 고민이 좀 있어요? 고민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새로운 사업자들의 진입이 아주 치열해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전기차를 생각하지만 네. 전기차가 이준우 MC도 만들고 저도 만들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그리고 진입 자체가 쉬워졌잖아요. 그럼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발전 사업에 뛰어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기본적으로 에너지와 이동 수단 전체의 가치사슬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네네. 내가 만든 전기로 내가 유통하는 충전기를 통해서 내가 만든 전기 이용 소비 제품을 판매를 하는 거죠. 자동차 회사가 충전기랑 전기까지 같이 팔겠다. 그렇죠. 지금 자동차 회사가 이미 전 네. 세계에 이렇게 보면 각자 충전기기를 많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잖아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만든 자동차를 사시는 소비자분들은 앞으로 제가 설치한 충전기를 이용하세요. 네. 여기까지는 유통이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제가 전기도 만들겠습니다. 그 만들어서 그 충전기를 통해서 네. 유통을 시키면 소비를 시키면 발전, 유통, 소비 다 되네요. 이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일본의 토요타나 한국의 현대차나 궁극적으로 네. 가고 싶은 지향점은 에너지 회사라는 의견도 꽤 많습니다. 결국은 자동차는 그냥 나눠주고 그렇죠. 면도기처럼 면도 날 네. 팔겠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자동차를 지금까지 만들었던 회사들의 공통 특징이 뭐냐면 에너지에 따라 달라졌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에너지가 새로운 게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동력 발생 장치를 만들어서 자동차를 구동을 한 거죠. 네.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LPG 자동차 안 쓰다가 LPG 자동차에 쓰기 시작하니까 LPG LPG가 엔진. 있었으니까 자동차 쓴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갔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회사가 화석연료 쓰지 맙시다라고 하면 직접 발전 사업에 뛰어들어서 유통과 소비를 다 같이 하게 되죠. 네. 저 정비하는 분들은 네. 전기차는 고칠 거가 더 없죠. 엔진오일 갈 것도 없고 뭐 소모품도 그냥 사다 꽂으면 될 것 같고 개인들이. 작년에 예. 우리나라 기준으로 전기차가 가장 많이 보급된 도시가 제주도입니다. 네. 제주도의 정비 사업자분들이 시위를 했죠. 어떤 이유 때문에요? 전기차가 너무 많이 보급되니까 정비하러 오는 분들이 없어요.
그렇겠네요. 예,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계를 좀 대책을 세워달라라고 시위를 하셨는데 네. 사실 이제 그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도 고민인 거죠. 예. 게다가 작년 기준으로 전국의 주유소가 한 200곳이 문을 닫았어요. 예, 예. 기름 안 쓰니까 점점 충전 인프라 늘어나니까 전기차로 많이 수요가 돌아서니까 예.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내연기관 중심으로 계속 산업의 인프라가 만들어져 왔던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허물어지면서 야. 이제 과거에는 전기차 한번 타볼까? 그런 시대에서 아 이제 전기차를 사야 되는구나 이렇게 넘어갈 때 산업 전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죠. 도시에 있던 주유소 터야 다른 거 올리면 건물 올리면 되지만 그 국도변에 있던 주유소는 그거 문 닫으면 그거 뭘로 써요 그거?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주유소 같은 경우는 네. 탱크를 가지고 저장을 해놓고 쓰잖아요. 네. 근데 전기는 탱크가 필요 없잖아요. 그 조그만 공간만 있어도 충전기 설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주유소의 부동산 가치도 이제 하락하게 되고 전반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폐차업에 있는 분들도 고생이라면서요. 똑같은 방식인 거죠. 전에는 폐차라면 엔진에서 우리가 필요한 소재들이 있어요. 부품 뭐 떼어내서 텅스텐, 팔고. 뭐 예. 알루미늄 뭐 이런 거 뽑아내는데 그 뽑아낼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뽑아내서 다시 되팔고 재활용하고 재사용하고 이런 품목수가 줄어드니까 네. 앞으로 폐차도 쉽지 않다. 배터리 재활용을 하게 되면 배터리만 빼고 나머지는 다 고철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고철 장사밖에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러네요. 고민들을 하죠. 오히려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 만드는 걸로 넘어가면 되는데 네. 주변 산업 하시던 분들은 대안이 없네요 정말. 그러니까 내연기관 중심의 인프라가 140년 동안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허물어지는 단계니까 여기에서 이제 급격한 변화를 줄 것이냐 아니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착륙할 거냐 이게 예. 이제 정부 정책의 몫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착륙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경착륙 한 번에 바꿉시다. 빨리 바꿉시다. 피해가 좀 있더라도. 네, 그래서 어쨌든 탄소 중립에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기회가 생기니까 우리는 앞서서 빨리 가는 쪽으로 하시죠. 네. 지금 그렇게 이제 정책의 중심을 잡아가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 또 그 산업은 또 빨리 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마다 네. 어떤 산업은 기존 사업자 보호해야 된다는 산업이 있고 또 어떤 산업은 기존 사업자 어쩔 수 없지 그냥 우리는 미래로 달려갑니다 하는 산업이 있고. 그러니까 전기차가 늘어난다고 단순하게 자동차가 바뀐다고 본다고 보시면 안 되고 전기차가 바뀐다는 전기차가 늘어나는 건 에너지가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전기는 가정용, 산업용 쓰다가 수송용은 화석연료로 썼는데 네. 수송용에 전기 에너지를 쓴다는 것 자체는 수송부의 전체 인프라가 다 바뀐다. 근간이 바뀐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학교에서도 권 교수님은 좀 다른 거 가르쳐야 되죠 이제. 자동차 학과에서도 예. 엔진 이런 거 이제 안 배울 것 같은데요. 엔진 배우고 정비 배워서 네. 취업할 곳이 별로 없어요. 야.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에 예. 정비업도 문을 닫는 상황인데 그럼 그분들도 이미 정비를 할 수 있는 엔지니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 내연기관 정비를 배워서 더 이상 바깥에서 사용할 곳이 없는데 그러자면 이제 친환경차 교육을 해야 되는데 친환경차를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것도 새로 등장한 거라 그래서 이제 오히려 학교에서 교수님들을 재교육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일자리 전환 대책 만들 때 학교에 친환경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육진을 네. 육성하는 것도 포함이 된 거죠. 종전에 기계공학 가르치던 교수님들은 일이 없겠네요. 기계도 뭐 일부는 있겠죠. 근데 기계 장치 자동차가 대부분이니까. 뭐 서스펜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전투기나 뭐 배 만들 때는 이제 쓰는 게 엔진이 될 텐데. 그래서 실제로 요즘 자동차 회사의 채용 트렌드를 보면 네. 이게 보여요. 예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냥 기계 설계, 뭐 기계 전공 네. 많이 뽑았거든요. 요즘에 이제 제가 가끔 그 교육가서 명단을 보면 예. 대부분 신소재, 전기전자, 예. 컴퓨터 다 이쪽이에요. 전공도 참 이거 10년, 15년, 20년 내다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말이죠. 또 어떤 이슈가 좀 있어요? 결국 이제 그 이슈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전동화가 되면서 기존에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들 있잖아요. 네. 부품 회사도 직접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만들기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량으로 만들지 못해도 소량으로 네.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특수 목적 수요로 쓰겠다. 한 마을에 예. 뭐 노인 가구가 90%가 넘는다. 그러면 노인들이 이용하기 쉬운 차 네. 그런 차를 만들어서 그 동네만 운행하게 만든다든가 해서 부품 회사가 완성차 회사로부터 부품 공급 의존도를 좀 탈피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분명히 짚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또 정유 회사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 뛰어들어요. 뭐 전기차 배터리도 만들어서. 만들고 그래서 정유회사도 전기차 만들어 뛰어드니까 자동차 회사는 역으로 에너지 사업에 뛰어드는 거죠. 자동차 만들기가 쉬워졌어요. 네. 전기차 하면. 전기차 하면 되게 쉽습니다. 사실 뭐 여기서 쉽다는 게 우리가 뭐 네. 뚝딱뚝딱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접근 자체, 진입 자체가 예. 엔진 변속기가 사라지면 장벽 자체가 허물어진다고 연구 개발할 표현해요. 게 별로 없는. 그렇죠. 심지어는 물류회사도 전기차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류회사는 배터리만 있으면 되는데 네. 배터리 안에 셀 모듈을 바꿔서 써요. 그러면 새로 팩 안 사도 되잖아요. 차 2번 사도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비용 절감으로 끌고 가는 거죠. 실제 아마존이 그렇게 셀 모듈 교체 방식의 전기차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스스로 셀프로. 네. 국민대 권영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게임 엔진이라고 하면 그게 뭐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 게임 만들 때 쓰는 무슨 기술자들이나 쓰는 도구라고 하던데 정도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요즘은 이게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면서 또 이게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 게임 엔진에 대해서 좀 배워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조금 전에 다녀가신 분은 네. 이젠 엔진 공부할 일이 없을 거다. 다 전기차로 바꾸니까 엔진이 어디 있겠냐. 네. 근데 게임 엔진을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네. 그러니까 또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는 엔진이 없어지는데 오히려 메타버스에는 엔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게임 엔진이 뭡니까? 게임 엔진이라는 건요. 쉽게 설명하면은 게임을 만들어 줄 때 도와주는 하나의 뭐 플랫폼, 툴 아니면 여러 가지의 패키지를 모아 놓은 하나의 뭐 시스템이라고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거 없으면 게임을 못 만들어요? 어떻게 왜 어떤 게 필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게임을 원래 처음부터 만들려면 네. 생각을 해보세요. 게임이라는 게 되게 종합 예술이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거의 영화 찍는 느낌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뭐 게임을 위해서는 프로그래밍도 해야 되고 또 그래픽도 만들어야 되고 네. 사운드도 있어야 되고 예. 또 그 움직이는 여러 가지 모듈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음. 그거를 게임 만들 때마다 처음부터 바닥부터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엄청 복잡하고 그 어떤 그 구조물 만들다가 시간을 다 쓸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주 쓰는 것들을 미리 모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라이브러리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에서 뭘 꺼내와서 쓰는 것처럼 미리 코드 짜놓은 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주 쓰는 어떤 음악 툴 시스템, 네. 혹은 자주 이렇게 움직일 때 움직이는 여러 가지 툴, 그리고 그래픽에서 자주 쓰는 캐릭터, 네. 이런 것들을 쉽게 가져와서 그거를 내가 조금만 튜닝을 하거나 거기에 아이디어를 입히면 게임을 잘 만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게임 엔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별거 아니네요. 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거죠. 그러니까는 네. 근데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래서 예전엔 게임을 위해서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예전에는 게임사들이 게임을 만들어서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이 게임 엔진이 다 원래 게임 만들던 회사나 그래픽 만들던 회사에서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근데 이게 그 자기네들만 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떠한 표준을 만든 다음에 무료나 아주 저렴하게 공개를 합니다. 게임 엔진을. 네. 그렇게 되면 마치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쓸 때 거의 다 애플 아니면 구글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네. 그게 왜냐면 그들이 어떻게 보면 그 기반 시스템을 만들었으니까. 비슷한 개념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아주 이제 가장 유명한 두 개의 회사가 있는데 유니티하고 언리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두 회사의 그 지금까지 만들었던 게임 엔진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그걸로 게임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플랫폼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로 만든다. 네,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으로 언리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요즘에 알고 있는 포트나이트 같은 이제 메타버스를 아주 유명한 게임을 만든 회사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제 게임으로도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그 엔진을 이제 사람들한테 거의 초반에 무료로 공개를 합니다. 우리가 게임 만들 때 쓴 건데 네. 보니까 이거 뭐 다른 게임에서도 필요할 것 같으니 갖다 써. 그렇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최소 몇십억 이상 매출을 하지 않는 데는 그냥 무료로 쓰게 놔두는 거예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그쪽에 있는 엔진이 많은 사람이 협업을 하면서 개발이 되고 확대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인디 게임을 만들거나 이런 분들이 다 그걸 쓰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엔진을 좀 저렴하기도 하고 이게 괜찮네라는 거를 영상 편집이나 기존의 다른 분야에 있던 분들이 오히려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게임 엔진을. 네, 뭐 게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 이제 뭐 영상 편집 특히나 이제 방송국에서 우리가 합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예전 기술로 치면은 어떠한 그 그린 스크린에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막 여러 가지 그래픽 툴을 통해서 편집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인코딩이라는 작업을 거치게 되죠.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 장면이 틀리거나 뭐 하거나 약간 붕어빵 찍듯이 마지막에 이렇게 찍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찍어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들도 상당히 비싸고 네.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게임 엔진이라는 걸 한번 게임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게임이라는 거는 한 장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게임 안에서 캐릭터가 움직이죠. 그럼 움직이는 모든 장면을 보면 요즘에는 정말 실시간인 것처럼 정말 실제인 것처럼 그래픽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만약에 영화를 만들 수 있다면이라는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영화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컴퓨터 그래픽 하는. 그렇죠. 컴퓨터 네. 그래픽 프로그램이나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데 이건 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거를 그냥 이 엔진을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주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기술이 좋고 다른 네. 것보다 마치 이걸로 그 영상을 만들면 정말 저는 그냥 오락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예를 들면 캐릭터를 막 움직이는 거예요. 위로 아래로 막 점프도 했다가. 네. 근데 그게 워낙 그래픽이 실감 나니까 그거를 딱 캡처해서 찍으면 영화가 되는 거예요. 영화다. 네. 그런 방식으로 최근에 이제 영화를 만드는 기법들도 이 게임 엔진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게임 엔진을 처음에 만들어서 얘따 쓰셔라 하는 분은 뭘로 돈을 봅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일단은 본인들이 기존에 있었던 게임과 관련돼서 이제 게임으로 돈을 번 게 일단 많아요. 네. 예. 그래서 그걸로 이제 있고 그다음에 그럼 나눠주는 건 자선 사업. 아니요. 자선 사업이라기보다는 예. 이제 두 가지인데 그 게임사 CEO의 철학도 분명히 존재했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라이선스 기반이 있어요. 그래서 저렴하게 쓸 때는 돈을 안 받지만 어느 네. 이상급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예를 들면 개인이 아니라 뭐 기관에서 쓴다거나 특별 라이선스 하거나 이럴 때는 판매액의 뭐 10% 뭐 이런 식의 라이선스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소프트웨어를 만들던 프로그램을 만들던 툴을 만드시는 분들도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이 정도에 돼 있는 패키지를 쓰면 오히려 저렴하고 처음에는 돈을 안 내도 되네. 라는 관점이 있다 보니까 이 게임 엔진이라는 게 계속 발전이 되고 관련 산업이 커진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사 입장에서는 기왕 만들어 놓은 네. 부품인 엔진 음흠. 그냥 우리만 쓰지 말고 남한테도 빌려주자. 네. 그 개념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새로운 산업을 만들기도 하고 본인들은 오히려 예상하지 못했던 분야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쓰게 되는 것이죠. 누가 사가서 써요? 또 아까 좀 전에는 영화 만드는 분들도 갖다 쓴다고. 네. 최근에는 또 이제 설계 쪽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축 설계도 이 게임 엔진을 기반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혹시 CAD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보통 기존에는 이제 설계라고 하면은 딱 어떠한 이미지 한 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게임 엔진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 그리고 이 게임 엔진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되게 현실감 있네라고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빛을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빛.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빛이라고 하는 게 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게 되잖아요. 라이트. 네, 라이트. 네. 은행 대출 빚이 아니라. 그 빛 말고요. 반짝거리는 빛, 네. 햇빛 같은 거. 예. 자연광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사진에서 자연광 막 찍으면 되게 예쁘다고. 네. 근데 그 자연광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결국엔 이게 한 컷의 사진을 찍는 거지만 햇빛이라는 건 계속 그때그때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물건이 예를 들면 열을 꾸준히 받았을 때 색깔이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이런 네. 것들이 모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의 이미지로 표현하면 쉽지가 않은데 네. 게임처럼 게임은 거의 요즘에 현실하고 똑같으니까 빛을 계산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 마치 태양이 오전 11시에 여기에 3시간 내쬐인 것 같은 분위기를 게임 엔진으로 구현이 가능해집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똑같은 건축 디자인을 만들어도 실감 난다. 네, 그림이. 2D가 아니라 3D에서 빛의 현상도 있고 또 애니메이션으로 돌리니까 이게 낮에는 안에가 어떻고 밤에는 어떻고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원래 건축 하시는 분들이 쓰던 프로그램이 있기도 있었겠지만 네네. 요즘은 게임 엔진을 갖다가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쉽게 개선하고 만들어 쓴다는 말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가 그런 쪽이 되다 보니까 산업 영역에서 되게 쓸 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 두 가지 이유를 아까 말씀드린 저렴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엔진이 실시간 처리가 잘 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설계 부분에서 단순한 건축뿐만 아니라 자동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자동차도 3D로 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델링도 2D가 아니라 3D로 여러 가지 형태를 봐야 되다 보니까 이 게임 엔진을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설계하는 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예. 최근에 다양한 외국 회사들이 설계뿐만 아니라 또 그 설계한 게 실제로 도로에서 얼마나 잘 달리는지 그리고 도로에서 달릴 때 빛 혹은 뭐 비가 오거나 자연 환경이 어떤지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것도 궁금할 거잖아요. 예. 그런 것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가상의 게임 안에 가상의 그냥 서울시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것도 이제 다 충분히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으로 만든 어떠한 모델링 되어 있는 가상의 자동차를 예. 가상과 같은 게임 현실을 쓸 수 있는 게임 엔진 기반의
가상의 서울시를 만들어 놓고 잘 그 안에서 다니는지 네. 무슨 일이 없는지.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될 수 있겠어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최근에 말하는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디지털 쌍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가상 세계의 현실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그걸 연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게임 엔진이 실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뭐 제일 대표적으로 최근에 국내 아주 큰 이제 선박 회사가요. 네. 그 공장 전체를 이 게임 엔진을 기반으로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상에다가. 선박 회사가 배 만드는 공장 전체를 네. 미리 그래픽으로 다 구현해 놨다. 네. 왜요? 왜? 그렇게 되면 예.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게임 엔진이라는 게 어떠한 그래픽 엔진이 아니라요. 보통 물리 엔진이라고 표현하는데 물리적인 현상을 그대로 다 그 안에 구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오는 예를 들면 총 쏘는 게임이나 예. 뭐 칼싸움 게임 보면 되게 현실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 현실적이라는 표현이 실제로 총을 쐈을 때 사람이 느껴지는 반동, 그리고 또 상대방이 맞았을 때, 혹은 건물이 깎일 때, 주변에 나뭇가지 흔들리는 거. 그렇죠. 그런 거를 실제랑 똑같이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게임이 아니라 현실을 그대로 회사 혹은 갖다 공장, 놔도. 산업을 그대로 만들 수 있다. 그럼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배에서 내가 만약에 배 공정을 이런 프로세스를 이렇게 바꿨을 때 네. 실제로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까? 그렇죠. 미리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혹은 예를 들면 선박의 사이즈를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뭐 이미 5 정도의 사이즈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 공장 그대로를 두고 한 뭐 6짜리 사이즈를 더 큰 걸 만들었을 때 이게 가능할까?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요즘 가구점 가보니까 네. 그거 하더군요, 정말. 네, 맞습니다. 무슨 아파트 사세요? 해서 어디에요라고 해서 마치 그게 데이터베이스에 있으면 우리 집하고 똑같은 공간 구조를 컴퓨터 화면 안에 이미 구현을 해놓고 음흠. 저 책상을 사셔 여기다 놓으시면 여기 딱 맞는데요. 그 보여주면 진짜 맞겠네. 말씀하셔도 그런 그런 거. 우리가 말하는 VR, AR 기술도 네. 다 이 게임 엔진 기반이에요. 그래서 그 VR이나 특히나 VR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게 게임 엔진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또 이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그 건축 쪽에서 또 어느 정도까지 개발이 됐냐면 스타트업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실제 땅들 있잖아요. 네. 우리가 땅 같은 경우는 그냥 데이터로 2D로 있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건물에 있는 3D 정보까지를 게임 엔진 기반으로 다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찍어다가. 네. 그럼 예, 이게 어떤 예. 걸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제가 A라고 하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A라는 건물을 재건축하고 싶어요. 예. 그럼 기존엔 재건축한다고 하면 우리가 땅만 봤잖아요. 근데 그 건물 자체가 모델링 되어 있고 그 주변이 모델링 돼 있으니까 내가 이 건물을 부신 다음에 거기다 예를 들어서 5층짜리 건물을 지으면 어떤 모습이 될지. 그렇죠. 그리고 채광이 어떻게 들어올지를 동서남북을 다 계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그 안에다가 최근 2년치 뭐 1년치의 날씨 데이터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작년 이맘때에 지금 우리 3층 집이었으니까 햇빛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예. 이걸 만약에 내가 10층짜리로 바꾼다? 그럼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겠구나. 혹은 다른 집의 햇빛이 이렇게 가려지겠구나. 네. 까지도 이 게임 엔진으로 다 알 수 지금 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는 게 꼭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다양하게. 네. 그러니까 왜 이게 계속 우리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 모든 게 결국 우리가 최근에 가장 화두라고 얘기하는 메타버스가 결국엔 이 다 게임 엔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타버스가 가상 현실을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그렇죠. 거기에서 다양한 활동 다 하세요. 네. 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럴듯하게. 그리고 이제 그 메타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떻게 보면 그 기존에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건 계속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클릭을 하고 그 사이트에 머물러 있거나 스크롤해도 2D지 그 내가 보여지는 밖의 화면이 중요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메타버스라는 건 마치 게임 세계랑 비슷해서 내 캐릭터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있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360도의 현실이 시간에 따라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내가 내 화면엔 못 보지만 내 뒤쪽이나 아니면 그 공간에 또 다른 데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구현할 수 있는 게 이제 게임 엔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 있었던 그래픽이나 기존에 있었던 동영상 프로그램들은 내가 보여지는 하나의 화면의 퀄리티를 엄청나게 높이는 거에 집중했다고 치면 네. 게임 엔진은 그것보다는 실시간으로 돌아갈 때 가장 최적의 것을 보여주는 거에 특화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요만큼 움직이면 네. 기존에 있었던 그 동영상 프로그램들은 제가 한 칸 움직인 걸 또 처리하거나 네. 그거 수정하기 위해서 또 오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게임 엔진은 그렇게 되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네. 게임이 끊기는 거고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조금 움직일 때도 모든 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보다는 퀄리티가 약간 떨어지는 네. 이 정도에서 이제 지금 타협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만들 때 썼던 기술을 네. 보니까 너무 게임이 이제 실감나게 잘 만들다 보니 음. 그걸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여기서도 갖다 쓰고 저기서도 갖다 쓰고 네. 돈 버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런 트렌드와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 네. 어디가 먼저 돈을 벌어요? 뭐 일단은 그 게임 엔진을 아주 전 세계적으로 잘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일단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회사 이름이 뭡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리얼하고 유니티라는 유니티, 두 언리얼. 회사가 거의 뭐 어떻게 보면은 구글과 애플 같은 뭐 이런 느낌으로 언리얼과 유니티라는 회사가 있고, 그 두 회사 중에 이제 한 회사 같은 경우는 약간 더 프로그래밍에 최적화돼 있고, 한 회사는 디자이너가 약간 게임하듯이 조금만 컨트롤해도 할 수 있는 이런 네. 뭐 특징들이 있고요. 그 두 회사 다 지금 최근에는 이러한 메타버스 관련된 주에서 아주 관심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도깨비라고 한 게임을 만든 펄어비스가 예. 이제 자신들의 게임 엔진을 기반으로 게임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게임 엔진이 없이 그냥 그 게임만을 위해서 별도의 셋을 만들었는데, 처음부터 백지에서 다시 그렇죠. 시작한다. 이제 예.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표준화되는 엔진을 만들고 그걸로 게임을 만들겠다까지는 예. 아직 우리나라 갔습니다. 근데 아직 그거를 다른 데에 쓰는 것까지는 아직은 우리나라는 그거는 이제 활용되지 않고 있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다른 업종에 있는 분들이 갖다 쓰면서 응용이 네. 되고 있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최근에 가상인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이 가상인간도 다 게임 엔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쉬울 거예요. 그래서 저만 하더라도 어젯밤에 저희 아들 그 한번 제가 게임 엔진으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예. 5분 만에 클릭 몇 번 했는데 진짜 제가 큰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크면 이렇게 될까?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 정도의 이제 메타 휴먼이라는 서비스들, 실감나게. 네, 메타 휴먼 서비스가 잘 돼 있고요. 뭐 심지어 이빨 안에 있는 뭐 치석 같이 네. 이 정도까지도 그냥 클릭 몇 번 하면 조절이 되는 수준까지로 쉽게 만들어지는. 네, 사용자들에게 엄청나게 편하게 이런 걸 제공하고 있죠. 그게 어떤 세상을 만들게 될까요?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다양한 그래픽을 그릴 수도 있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다양한 서비스들도 있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상상을 네. 누가 더 잘하느냐의 싸움이 되는 거고, 현실을 얼마나 쉽게 만들어주느냐가 게임 엔진의 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동네 과일 가게는 홈페이지가 있는 과일 가게는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만들더라도 좀 딱딱한데 앞으로는 뭐 그런 걸 만들면 말씀하신 그런 그래픽이나 엔진을 활용하면 네, 과일 가게를 그대로 재현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바로바로 살 수도 있고 뭐 그런 일 벌어지겠군요. 네, 뭐 실제로 메타버스 안에도 편의점이 이미 존재하죠.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